작가야. 제가 성역이라고 말씀드리니 알겠죠? 야, 요거는 좀 수긍이 된다. 제가 못하는 걸 하는 분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삶 자체가 진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네. 이런 유시민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도 같이 욕 먹겠지만, 네. 유시민 작가님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유시민 작가님 하면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이 타격이 된 게 아닐까? 이런 누가 생각도 해요. 떠올려지는데요? 김어준 씨. 자, 뭐 BA 또 나오네요, 네. 알파벳. 네. 우리 자, 오늘 격조 있는 이론 서비스를 하기로 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반응들에 대해서 유시민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좋죠. 오,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근데 유시민의 답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평가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가는데 유시민 너가 다시 또 갈등을 부추겼다. 아, 맞아요.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대목입니다. 답을 할까요, 제가? 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등, 표출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를 제안한 거예요. 네.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뉴 이재명을 내걸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명심을 막 내세우는 분들, 이런 정치인들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잘 이해가 돼. 그래서 그 틀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완벽할 리도 없고 유일한 설명도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틀 중에 하나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면 돼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제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틀을 활용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그 사회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한다면 이 소용돌이에 안 빠져들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유효한 분석들이 되는 거고 네. 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폐기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 이제 저널리즘이나 혹은 재래 언론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내가. 근데 아닐걸? 그 유심 작가는 그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길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데이터로 잡히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유문재인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지만 이재명은 정책 효능감으로 조금씩 지지율이 붙기 때문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다. 문제라고 안 그랬고요. 왜 그러는지를 왜 그런지. 얘기를 했어요. 문제라고 제가 안 자연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불가피한 오독했네요. 현상이라고.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아. 저는 그냥 존재하는 현상을 서술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왜 화를 내? 또 어떤 분은 나보고 왜 화났냐고 묻던데 편가르지 마라. 뭐 개파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을 어떻게 A, B, C로 가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대단히 실망입니다. 그렇게 갈라쳐가지고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왜 또 화가 나 계십니까?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치 또는 내 생각이 그렇게 점철돼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끔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붙잡고 계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치판에서 떠났다 그리고 작가 생활하시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낚시 워낙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이재명 정부에게 맡겨주시고
화 안 났어.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정민철 군 편에서 현재 김어준 최욱 이동영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15년을 관찰하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 3명 다 좋아한다 설명했고 분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정말 최욱에게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생방이 아니고 녹화방송인데 분명 유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한준호 의원의 영상을 붙인 것은 누가 봐도 한준호 의원이 악용하는 사람처럼 편집했어요. 이건 명백히 허위이기도 하지만 현재 경선 중인데 선거 개입 아닌가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 했다면 사악한 거 아닌가요? 오늘 매불쇼에 언급된 한준호 의원의 방송을 이어보시고 경기도지사로 누가 적합한지 판단해주세요. 자, 오늘 초대 손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한준호 의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루에 뭐 잠자는 시간이 한 4시간? 어. 오늘도 이제 이거 끝나고 연천으로 바로 가서 아. 연천에서 또 숙박을 해야 되는. 저도 5시간 자는데. 네. 마음고생은 없어요?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하죠. 그동안에는 제가 뭐랄까요? 그 당내에서 일을 할 때 제 방식이 있어요. 네네. 성과를 굳이 이렇게 많이 노출시키지 않거나 또 밖에 나가서 표면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성과 위주로 주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뭐 이렇게 글 하나 쓰고 말 한마디 하면은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좀 다행인 건 한 4년간 또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직접 간접 체험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걸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좀 뭐 아니 그래 저도 뭐 네. 직업이니까 이런 커뮤니티 저런 커뮤니티 다 돕니다. 저는 아예 안 봐요. 안 하죠. 네. 하지 마세요. 뭐 내 욕하는 커뮤니티 가고 보는데 한준호 여기 요즘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 처음 경험했을 거야 이제 네. 그거 대비해서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난 제일 어이없는 게 친명팔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화요일인가 내 방송에서 한준호가 어떻게 친명팔이냐 파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뭔가 우리 내에서도 이렇게 전설이 좀 그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 제가 요즘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우리끼리 그리고 지방선거는 누가 정말 여기에 적합한가만 그렇죠. 딱 보고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어떠한 그 정치적인 프레임을 자꾸 지우고 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좀 회의감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은 합당 반대였어. 거기서 이제 하나 찍혔고. 가장 공개적으로 먼저. 근데 저는 이게 그렇죠. 네. 확실할 게 제가 합당을 반대한 적이 네. 맞아요. 합당 논의를 여기서 멈춰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합당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당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합당 논의를 하려면 잘해야지 이익이 되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던져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니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지금 잠깐 멈추고 수기를 좀 더 거치자. 뭐 내용상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합당 반대로 비춰진 거죠. 반대로 몰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근데 스타트였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제 유시민 씨가 이름 언급을 안 했는데 최고위원 하다가 뛰쳐나가서 선거 나가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누구 있어? 전현희하고 김병주.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었다고 보고 네.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또 합쳐져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이 왜 이렇게 저를 자꾸 공격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아니 없어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 책도 어려서부터 많이 봤고 그리고 뭐 새로운 정치에 도전 그리고 특히 지역구가 저희 옆이잖아요. 네. 네. 같은 덕양구 내에서 정치를 했던 분이고 뭐 저로서는 굉장히 존경한다 생각하고 뭐 존경도 존경이지만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분 입을 통해 가지고 저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비판 내용을 볼 때마다 약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뭐 김민석 총리 비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현주 의원 비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다가 한준호 의원하고 송영길 대표 비판할 때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도 오늘도 이제 뭐 매불쇼에서 아예 뭐 녹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박았어요. 그때 네. 영상까지 틀어가면서 그러길래 이걸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그 지방선거의 개입처럼 느껴질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이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저를 공격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그 대한민국 최고의 홍보 전문가인 손혜원 전 의원이 네. 오늘 거는 한준호 의원한테 플러스 알파다. 아 그래요. 네. 엄청난 홍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아니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럼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원래 최고회의 이제 최고의원 나갈 때는 네. 뭐 다음에 지방선 이런 생각 전혀 없었잖아요. 아니 저는 제게 최고위원을 나가자라고 했던 거는 사실 뭐 자꾸 저보고 명팔이 하는 아니 제가 이재명 파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서 4년을 정치를 한 사람이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20대 대선 첫 출마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출마긴 하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됐을 때 대선 후보실장 가장 오랜 기간 수행실장을 했어요. 네, 네. 130일. 5개월을 같이 24시간 붙어 살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보궐선거 나갈 때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수행실장을 해달라고 또 수행실장 또 했어요. 네. 전당대회 나갈 때 토론 팀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토론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선되자마자 이건 좀 비하인드이긴 하지만 원래 저를 비서실장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현역 의원이라고. 당시 최고위원들 중에 몇 분이 반대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좋은 분 쓰시라. 좋은 분 썼죠. 천준호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와서 이러저러한 끝에 그래도 홍보위원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든 좋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2.3 비상계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모시고 있었고 이번 대선 때는 공동 선대위원장 겸 또 토론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2차 토론 때부터 제가 토론단장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정치를 4년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후원 회장이 딱 두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해주셨고 그래서 명팔이는 저한테 안 맞지 맞죠. 않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각에 갈 뻔도 하셨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인수위가 없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내각을 구성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전문가.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내각에 들어가서 역할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마무리하실 때쯤 돼서 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 드렸냐면 명팔이었으면 바로 잡아서 내가 가지. 그렇잖아. 근데 그 거절했다는 건 다 명팔이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싶은 네. 거예요. 이게 말이 저는 안 그때 되는 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계시지만 저는 그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노력을 했죠. 권력기관들이. 그때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 FC 등 아직 남아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2월까지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겠다. 근데 좀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더 그것에 집중하려는 생각이었고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10월쯤 돼서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9, 10월쯤 돼가지고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주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경기도를 만에 하나 대통령과 이렇게 합을 맞춰서 가는 사람이 안 되면 대단히 힘든 성과를 내기 대단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건 조금 명팔이 같긴 한데 합의 맞는 여러 개 경기도 지사하고 합의 맞는 여러 개. 저는 약간 역할론자여서 네. 제 역할이 그런데 맞나라는 고민도 했지만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염태영 의원이라든가 네. 전수원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네. 원래는 경쟁자였어요. 네. 다들 네, 맞습니다. 경기도지사 하겠다고. 근데 지금 그분들이 한준호가 되어든다고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같이 선거를 뛰어주고 계시죠. 뭐 박정 의원님, 뭐 안태준 의원님, 뭐 염태영 선배께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캠프에서 총괄 역할을 하고 계시고, 김병주 의원님 등은 이제 북부 지역을 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모임도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만 이것이 그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까
그리고 사심 없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주셨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난 거예요. 다 만나서 그분들이 뭐 박정원 의원님께서는 직접 전화 주셔가지고 나보다는 그 후배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 시기는 내가 아닌 것 같으니 후배가 먼저 뛰세요. 염태용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같이 경쟁을 하다가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합시다.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고, 네, 늘 뭐 다 선배님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예. 그 지금 최근 여론조사가 중불보 MBN 리퍼블릭인데 김동연 34, 추미애 24, 한준호 14. 뭐 이건 의미가 없고 이거는 저기 중도 보수 다 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 전체. 예, 네, 큰 네. 의미는 없다 이거는. 자, 근데 어쨌든 세 분이 이제 최종 경선에 가게 됐으니까 네.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조금 처지는 게 아니냐 이런 1등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제 꼴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3명 중에 꼴등이 아니다고요? 꼴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왜냐하면 개인의 점수는 주거든요. 결선에 올라가네. 개인의 점수는 주고 네. 개인의 점수를 통해서 저는 이제 뭐 아주 뭐 짧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통해서, 상대들의 어. 점수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4월 5일에 과반을 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얻어야 되는 최소 득표수가 52.8%입니다. 그래서 제가 53% 정도는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그거는 현역 그게 있나요? 여성 벌점이 가산. 있나요? 여성 가산점. 아, 근데 여성 가산점이 붙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 아닌 네.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저에게 이제 과반은 52.8%가 되는 거죠.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결선에 올라가면 후보 되실 거예요. 결선에 올라가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요즘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예.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의 연락이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 연락 오는 것 중에 쭉정이들도 있으니까 잘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고르진 않고 저희 캠프 이제 구성원들 잘 아실 테니까 굉장히 좀 숙련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 가산점은 셋이 할 때랑 마지막에 결선 둘이 할 때랑 다 다 적용돼서 네 저는 이제 반대로 감점이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산점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상대적으로. 깎이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30%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상대의 가점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감점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문과들은 이해 못 하고 있어. 잘은 모르지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죠. 그럼 이거는 좀 손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진짜 뭐 이건 꼭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걸로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 나올 때 그때 우상호 의원하고 네, 경선인데 네. 그때도 박영선 의원한테 여성 가산점을 주더라고. 그때는 꽤 높았어요. 25%인가 그랬습니다. 와. 아니 그 중진의 장관하고 여기서 다 그거 가산점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없어져야 되고 여성 가산점, 청년 가산점 없어져야 되고요. 다만 신인 가산점은 저는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약자들 흔히 이제 진입을 하는데 허들이 너무 높아서 넘기 어려운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들에게는 가산점 줘야죠. 근데 그 설계를 좀 꼼꼼하게 할 예, 필요가 그럴 있다. 필요가 최근에 한준호 의원이 X에 쓴 글인가요? 대통령이 리트윗한 게 뭐지? 아, 네네네. 저기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저기 근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극우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계신 전환길. 아.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뛰었더니 잠을 못 잤더니 전환길 씨에 대한 비판을 좀 했고 전환길 씨를 제가 이제 고발해서 고발인 조사를 곧 받습니다. 아 본인이 했습니까? 네네네. 아 그 뭐 해외 비자금 있다 뭐 그런 거. 네. 그거를 썼고 워낙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잖아요. 자꾸 본인을 악마화하고 이런 거를 얼마나 오래 겪었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선거 중이라 리트윗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리트윗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과정 중에. 네. 그래서 제가 내일인가 모레 저기 고발인 조사를 나오라고 해서 네 저는 이제 직접 못 나가고 제 변호를 맡고 계신 분께서 나가십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경기도지사는 본선보다 예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후보를 구할 수는 있겠나 싶어요.
아니 일단 두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뭐 또 전략공천 얘기가 나와요. 네. 제가 거기 좀 친한 그 당 지도부에 있는 몇 분한테 국민의힘 의원께 여쭤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은 정말 답답하다. 당 상황도 너무 안 좋고 후보도 찾을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제 두 극우 달 남기고 유튜버들이 후보를 네. 이준숙이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경기도로 보내자라는 네.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요거는 페이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김문수로 몰고 가려고 하는 페이크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네, 네. 김문수 안 나온다고 김문수가 또 나오던데요? 또 나와요? 김문수도 모르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켜봐야겠고. 뭐 누가 되든 뭐. 자, 이거는 우리 작가가 대본으로 쓴 겁니다. 작가가 나 지금 봤네. 대본이 있는 거를. 원래 대본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대본 없이 하는데 나 지금 봤어요. 아마 그 대본을 그래서 아마 한준호 의원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주지도 않았을 네, 거예요.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대본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처럼 X로 한준호 의원 응원했다. 두 번째 질문. 국토위 소속으로 크게 목소리 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도 대통령이 지시했다. 우연히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데 이렇게. 뭐 두 개 다 팩트는 팩트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재개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제가 주장하고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받은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파헤쳐 왔고 이 재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그 증명도 제가 계속해서 해왔고. 그래서 필요하죠. 예. 그럼요. 이게 두물머리의 그 6번 고속도로 국도의 정체를 풀기 위해서 만든 그럼요. 도로이기 때문에 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재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안으로. 원안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멈춘 거예요. 그게 아직 그렇죠. 국토부로 안 넘어왔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있는지 혹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는지 음. 우회해야 될 곳이 있는지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만 이게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의 정체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정체를 풀기 위한 목적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안에 있었던 종점 방향으로 가되 그 중에 혹시 우회해야 될 도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판단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한준호 의원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혹시 밤에 몰래 텔레그램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소통 안 해도 텔레파시로 서로 이번에는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가야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명팔이 먹잇감. 소통이 아예 없진 않죠. 아, 네, 소통이 아예 없죠. 없진 않죠. 네. 근데 뭐 그걸 구구절절 이렇게 소통하는 것보다 이제 의견을 드려야 될 때가 있을 때 의견 드리고 의견을 구하실 게 혹시 있을 때 의견을 구하러 연락이 오고 하지 이거를 뭐 시시콜콜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것들만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연락드리기보다 딱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연락 오는 것도 딱 필요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 양평 고속도로 결국 경기도네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중에 경기도 지사 하남에서 양평까지 그렇네. 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야기네. 네. 네. 그렇고. 그 토론회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비 경선 토론회를 단 한 차례 가졌고 서울시 후보들은 두 차례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거의 일정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그래서 왜 합의가 안 되냐? 제가 그 합동연설회 직후에 김동연 지사께도 아예 공개적으로 토론회 하자 했더니 나는 이견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한 분이 반대를 좀 강하게 하시고 해서 결국 예비 경선 당시에는 한 차례밖에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경선 직후에는 그 앞두고는 30일과 4월 1일 두 차례 이제 MBC하고 SBS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저는 그거조차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 중수처법 표결 때 불참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사과도 하셨던데. 예, 그거는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제가 본회의장엔 들어간 거 맞아요. 본회의장에 그건 영상도 다 남아 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이제 중단 표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대에 되게 의원들이 밀렸던 일들을 합니다. 네. 밀렸던 일들을 저도 이제 하는 과정이었고 그 중에 이제 그 마지막 전화가 조금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이제 그
원래 진행했던 법안을 표결하겠습니다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좀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통화를 좀 긴하게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방송이 들리잖아요. 바깥에서 뭐 표결 다 뭐 하셨습니까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거의 끊으면서 달려 들어갔는데 이제 망치를 두드리신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주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 더 예. 드릴 말씀은 없죠. 뭐 근데 이게 없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그건 아니죠. 가결이 안 돼요. 그럼 네. 위태로운 상황은 아닌 네네네. 거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잠깐 좀 의장석에 이야기를 해서 아직 좀 다 안 왔다라고 그럼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전화를 해서 부릅니다. 이게 왜 시끄러워졌냐면 이제 예를 들어 추미애 의원을 응원하는 쪽에서 봐라 한준호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걸로 공격을 세게 하다 보니까 커진 거거든.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왜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니까 한준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추미애 의원 그동안 출석률 뭐 상임위 이걸 또 다 갖고 왔고 네. 봐라 누가 더 잘하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 본회의 참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네, 그 동안에도 이제 그 의회 활동에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해왔고, 뭐 제가 소위의 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터라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쪽팔리긴 해요. 좀 쪽팔린데 제가 좀 부주의하긴 했죠. 근데 이게 후보가 되고 저는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전화들이 오는 시기를 또 놓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집중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의회 활동 의원으로서 배지 달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예. 없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 있어서 뭐 보이콧하겠다 했다가 뭐 다시 나가서 또 아니에요. 저도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데 그래요? 예, 예. 합당과 똑같이 저는 합당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김어준 씨 방송을 보이콧한 적은 없습니다. 비판한 적이 있고. 비판했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못했다. 이거는 플랫폼으로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이게 너무 큰 영향력 있는 채널이고 진행자니까 네. 우리 진영에서 내가 선거 나가는데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저는 언론인 출신이고 제가 MBC에 다니면서 가장 피크이던 시기에 종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미디어법 악법에 맞서가지고 제가 싸웠지 않습니까? 언론 노조에 들어가서 제가 집행부 생활을 했고 저는 제 방송도 다 잘렸고 그리고 뭐 경찰들에게 쫓겨도 다녔고 10년 가까이 내쳐져 가지고 지냈던 경험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팩트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저만의 어떤 신념이 좀 있어요. 방송사법도 제가 첫 번째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장인수 기자, 뭐 제 MBC 후배이긴 하지만 장인수 기자의 체크되지 않은 허위를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세게 했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플랫폼에서 내 방송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나 몰랐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흘러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극한 비유이긴 한데 2007년에 있었던 MBC 카우치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좀 심한 비유이긴 한데 그만큼 발빠르게 대응하고 신뢰를 쌓아야 지금 많은 분들이 보는 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인데 네. 그 남부하고 북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나죠. 네. 당연히 나죠. 그래 그 북부를 어떻게 좀 발전시키냐. 그건 늘 고민 같아요.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한 2가지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제 혁파하면 돼요. 수도권 규제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수도권 규제 전체로 접근하면 못 풉니다. 과밀 억제 구역부터 접근하면 돼요. 14개 정도에. 과밀 억제 구역을 해제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고양시하고 수원시가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여기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연 70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행정학회에 다시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 70조 중에서 50조는 수도권, 20조는 비수도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해답이 나오죠. 50조 정도의 수도권 이득을 특별회계 쪽으로 담아가지고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를 특별회계로 담으면 연간 20조 정도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남부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남는 예산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득이 남는 예산들을 북쪽으로 보내던 것을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중에서 과밀억제 정도는 저희가 해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군사 그리고 이제 그 상수원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고도 제한, 군사 규제 이런 것들은 안보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 이거는 조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상수원 규제는 일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두천 같은 데들은 공여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공여지를 동두천 같은 경우는 전체 한 42% 이상이 공여지예요. 전체 면적에. 근데 국가가 이전해라라고 해놓고는 뒷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공여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법이나 뭐 합의에 의해서 풀려고 하면 당장은 안 돼요. 근데 조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하나는 과밀억제, 또 하나는 공여지 문제. 이거는 국가가 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풀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북부에 대한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하나 보태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공기업 추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지방으로 보내는데 네. 이 지방으로 보낸다는 게 수도권 밖으로 보낸다는 뜻인데 이제까지 손해봤던 경기도 접경지에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이제 P10이라고 해가지고 판교 10개 만들기를 하자. 그리고 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다핵화 전략을 취하자. 그러니까 경기를 막 나누지 말고 다핵화 전략을 취하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산업이 있는 곳에 필요한 공기업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는 이제 집이 있고 네. 출퇴할 시 회사는 서울에 있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출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 또 이 서울 이번에는 같은 우리가 지자체장이겠지. 서울하고 어떻게 연계를 잘 하느냐 네네. 이런 문제도 고민하셨겠죠. 당연히 고민했죠. 제가 그 도지사 출마를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제일 먼저 한 게 그 철도 팀을 꾸렸습니다. 전 철도공사 이사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철도 전문가들 8명으로 해서 팀을 하나 꾸려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GTX 링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단기 전략이 있고 장기 전략이 있어요. 단기 전략으로는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같이 서울에서 일하는데 네. 교통비가 더 들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한 광역교통 대책이 있는데 연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이 광역교통까지 연계되는 미니버스들 그리고 여기에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그 내부 순환망을 먼저 좀 갖출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비를 좀 절감해 줘야죠. 교통비를 절감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병행을 하면서 GTX 링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창안을 했는데 경기도를 연결하는 경기도의 주요 거점 10군데를 연결하는 GTX 링.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젠가요 어젠가 그 서울역에서 저희 고양시에 있는 대곡역까지 GTX A를 탔어요. 네. 예. 대심화되어 있는 12분 걸립니다. 맞아요. 와. 차로 4-50분 걸리는 거리가 12분 걸려요. 근데 GTX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비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계를 해봤는데 저 그래도 제가 철도 쪽 분야에만 5년 있었잖아요. 국토에 오래 했으니까요. 오래 했고 제가 뭐 달빛 철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풀어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하는 걸로는 GTX 링을 만드는데 9조 8천 정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경제성을 조금 더 높이고 싶잖아요. 스위스 같은 데는 500km 정도 구간을 물류망을 깝니다. 철도 물류망, 네. 지하철도 물류망. 이거는 이제 24시간 무인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물류망을 같이 굴을 뚫고 2개 노선은 GTX A를 링을 달리게 하고 2개 노선 정도는 철도 물류를 달리게 합니다. 야, 그거 신박하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경제 효과를 엄청나게 낼 수 있네요. 수도권 전체가 반나절 물류권에 딱 묶여요. 위로 다니는 물류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자체에선 예산을 세우면 그 물류망이 가다가 멈춰서 그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상을 해서 보면은 같은 그 망을 쓰기 때문에 물류망을 갖추는 데는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2조 8천 정도. 그러니까 총 13조 정도 예산이 들고 뭐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보면 빨리 하면 9년 정도 걸립니다. 명팔인 줄 알았는데 준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네. 공간 네. 국토 활용의 이해도는 국토부 장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택도 사실 뭐 졸업은 못했지만 싱가포르에서 주택 정책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주택 사례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을 또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만 지금 5년째입니다. 네. 이렇게 한 상임위만 특히 국토 분야에 상임위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너무 계속 가만히 있으셔서. 계속 그냥 멍하고 듣고 있었어요. 네. 되게 많이 하신다. 변호사님은 광고를 저 목소리를 읽을 그래 이 목소리를 읽지만 사달라는 겁니다. 마이보험 체크 꼭 해주세요. 네. 네. 그 어쨌든 뭐 자신의 지역구도 경기도가 하니까는 뭐 그동안 많은 준비를 좀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지역 내에서도 꽤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제가 6년 기간 동안에 앞서 진행했던 것들을 완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이행률은 예산만 태워도 이행률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지역에 그 철도만 해도 6개 노선, 12개 역을 유치를 했어요. 네,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제 능력은 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예. 지금 이제 뭐 유시민 장관이든 김어준 씨든 차기 전당대회 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좀 한 세대 아래일 수 있는데 한준호 의원님이나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전재수 장관 또는 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도 뭐 민주당의 이 차기 또는 차차기로서 네. 뭐 본인 그분들하고 교류하세요? 교류하시면서 교류를 많이 뭐 하죠. 어떤 뭐 새로운 리더십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뭐 다 친합니다. 전재수 의원님도 오늘 통화를 했고 강훈식 실장님도 뭐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사실 뭐 당내에서 친하게 지냈던 의원 중에 한 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저희가 표방을 하고 중도 우측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보가 실용으로 나아가고 이 실용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 보수로 좀 돌아서면 이 지역의 교집합이 넓어져서 정쟁이 아니라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정치 환경, 정치적 경쟁을 하는 이 시기가 시대 교체 시기이다. 정치의 시대 교체가 이제는 좀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민주당도 이제는 좀 시대 교체를 통해서 실용주의를 정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집합 얘기 나오니까 움찔움찔하네요. 우리 시청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도 기존의 리더들만 보지 말고 네. 차기 리더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만 말하면 마치 실력이 없는데 밀어주자는 느낌처럼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맞닿아 있어. 이분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제일 많이 알고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제일 잘 알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더 많이 치고 나가고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것인데,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근데 그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좀 나이도 많고 아니면 뭐 은퇴한 지 오래되시고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끔 말하자면 정론이기는 한데 자꾸 뭐랄까 원칙, 가치 이런 거를 얘기하셔서 정론이기는 하지만, 그냥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는 저 얘기는 맞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저게 와닿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렇기 원칙 때문에 가치는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거 이미 원칙 가치에 동의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전 짜고 실용적으로 뭘 할까 이런 걸 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우리한테는 그럼 그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도움이 그렇죠. 되냐? 만약 이게 더 우리한테는 삶에 더 와닿는 그런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네. 거에 공감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준호 의원님, 그다음에 강훈식 실장, 전재수 장관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모여서 네. 공개적인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힘든 싸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지금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뭐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고 성과를 잘 내고 계시는데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 성과와 속도 그리고 이 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불쇼 방송을 보면서 ABC 논쟁도 화가 나지만 한준호 의원을 악마화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났는데요. 혼자 생각해봤어요. 만약 중앙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지사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수렴할 사람이 누구인지 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와 발맞추는 경기도지사가 나오길 원합니다. 과연 둘 중에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